안녕하십니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전망대입니다. 늘 이 시간 진행하시던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원 본부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패널로 초대되었던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늘 주간 전망대의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남다른 직관과 또 이렇게 경륜이 깊으신 패널분들 모시고 좀 더 여느 때보다 좀 터프하고 솔직한 그런 한번 대담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모님 또 이렇게 뵙고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 팀장님은 제가 또 이렇게 늘 시장에 있었으면서 처음 뵙네요. 예. 뭐 대타긴 합니다만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서 저로서는 너무 좋았던 것이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명단을 보고 정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워낙에 제가 최 고모님도 방송을 통해서 뵙고 우리 조영천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렇게 칼 같은 분들 아니십니까?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 오늘 한번 쏟아버리시죠. 제가 불만이 남들은 무슨 뭐 채권계 신사 무슨 뭐 데이터에 입각한 이런데 저는 가끔 방송 나오면 맨날 돌직구밖에 없더라고요. 소개하는 게 돌직구 좀 무식해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더 돌직구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지난 일요일 날 그 뭡니까 수소탄 핵실험 6차 핵실험 하고 나서 뭐 격동의 한 주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뭐 4일 만에 이제 북핵 관련해서는 벌써 이렇게 사그러드는 느낌이고 요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완전히 끝난 사안은 아니니까 이따 한번 짚어보는데 우리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순서대로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새 이렇게 미국발 뉴스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싶은데요. 무슨 뭐 완전 그 쪽대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개하고 내일 전개가 완전 다른 시청률 따라서 죽어야 할 사람도 살리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제 나왔던 이슈 가운데 그 채무한도 이번 9월 달에 뭐 여러 지뢰밭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9월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이른바 데스일링이라고 했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 그리고 10월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또 2011년에 또 트라우마도 있고 오바마 때 그런 것도 있었고 한데 자 이거 관련해서 우선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최 고모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합의라는 게 어떤 합의였습니까? 이게 정확히 채무 한도를 늘리는 거에 합의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채무 한도를 늘리는 조정 기간을 3개월 더 갖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에 따라 자동으로 19조 8천억으로 일단 상향으로 조정이 돼서 12월 말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가 생겼고요. 사실 미국이 뭐 이런 이 예산안이 통과 안 되고 부채 상한이 안 돼 갖고 셧다운한 것도 벌써 18번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좀 특히 이제 예산안이 중요한데 거기 이제 복지 예산들 많이 삭감해 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특이하게 이번에 트럼프가 어프로치를 했어요. 상하원 원내대표하고 의장들 이제 다섯 명이서 하면서 이게 사실은 민주당 아니거든요. 올리자 이게 아니라 연장해서 더 논의하자 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거고요. 민주당은 또 트럼프가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의 이 제안을 또 받아준 첫 케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재미난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한은 9월 30일까지 부채 상한 조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과의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지금 뭐 이거를 갖다가 낸시 펠로우하고 척 슈머하고 트럼프가 만들어낸
어떤 합의안이다 그러는데 벌써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나왔어요. 아, 그래서 폴 라이언이 삐졌군요. 그렇죠. 예. 삐져갖고 아니 왜 한도를 정하라 그랬더니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러냐. 근데 들리는 바로는 그 이제 5분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합의의 태풍에 대한 영향. 그걸 이제 긴급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상한을 걸어놓으면 못하니까 그런 구제 차원에서 12월까지 연장을 하자. 아 좋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상태고 트럼프 숙제는 공화당의 수뇌부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반대 성명이 벌써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네. 조영천 소장님, 이러면 그러면 이른바 데셀링 관련한 불확실성은 뭐 그러면 기한 연장한 동안 사이에는 잠복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0월 달이라도 현재 그 새로운 그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뭐 새로운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 뜨거운 감자만 지금 계속 돌리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전국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37% 지지율을 끌고만 가기만 한다 그러면은 30석 공화당 의석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원내 1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죠. 세제 개혁 문제. 네. 그리고 멕시코의 국경벽 그 건설 비용이라든지 네. 불법 체류조와 관련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화당 안에서도 프리덤 코커스 같은 보수 강경파들이 또 득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그 헤쳐 나가야 되는 그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 팀장님,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수요일 날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어떤 그 전날 급락 이후의 반등, 그러면 이 재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9월 달에는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산안 통과였고 네. 이제 부채한도 협상 문제였는데 FOMC가 이제 이달 말쯤에 19에서 20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 또 그 9월 7일에는 그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리하게 놓고 본다면은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정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예산안도 예산안인데 일단 그 통화정책 이벤트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난주 수요일 시장이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통화정책 관련해서 바로 그 문제도 한번 해보죠. 또 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만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뭐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소장님, 그게 부의장을 사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의장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네. 그 임기는 자기가 사임을 하고 그 대신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0년까지는 갖고 갈.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남아 있는데 부의장은 안 한다. 예, 그렇죠. 뭐가 그렇게 수가 틀렸길래 그 좋은 자리를? 아무래도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 완화를 그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피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 규제에 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 이전에 부동산 버블, IT 버블들을 겪어왔던 백정 노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그 투기적인 욕망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된 뭐 규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엘렌 의장까지도 앞으로 그 전부 다 교체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월가 쪽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궁금한데 고모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피셔가 나 그만할래 했더니만 기사가 좀 갈리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옐렌도 이제 연이 물 건너갔다 쪽하고 그렇다면은 게리 콘도 뭐 월스트저널에서 안 된다. 뭐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샬럿스빌 사태 이후에 게리 콘이 트럼프 이렇게 심기를 갖다가 배신한 거죠? 예, 아주 뭐 자기로서는 정의로운 말이었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얘기를 해서 눈밖에 났다. 그러면 옐런이 가느냐, 옐런 체제가 가느냐 안 가느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피셔가 자기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분명히 전화를 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제네 앨런한테. 옐런한테. 네, 나 이런 이유로 하는데 사실 제네 앨런하고 피셔하고요. 네.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이에요. 둘이서 정책적으로 공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완화에 대해서는 둘이 완벽하게 팀을 이끌고 갔는데 자 내가 완화주의자인데 내가 빠져도 돼? 하고 제네 앨런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보면 흐름이 갑자기 앨런의 연임에 대해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피셔가 이거 뭐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던진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이 금융 규제에 관한 더 강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안 먹히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건데 자네 앨런이 연임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게 이제 뭐 월스트리트에서의 이제 추측인데 네. 자네 앨런이 그럴 수도 있어라는 답을 해서 안심하고 이걸 던졌다는 사람.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네 앨런이 그대로 연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도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했다 그러고요. 말씀하신 게리 콘 같은 경우 게리 콘이 지금 뭐 안 된다는 걸로 지금 이제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게리 콘은 스티브 배넌이 갖다가 박은 사람이거든요. 골드만 삭스 그 사단 스티브 무누신하고 골드만 삭스 출신들이 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배너는 아주 대놓고 맨날 게리 콘하고 맨날 싸운다 그랬는데. 싸운데 원래 데리고 오기는 배넌이 데리고 오고 배넌이 이제 또 뭐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게리 콘도 지금 힘을 빠졌고 골드만 삭스의 어떤 그 사단을 이뤘던 부분들이 좀 와해가 되기 때문에 게리 콘도 분명히 저 뭐 연준 의장 후보에 올랐다가 지금 이제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제네 앨런이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지금 연준 사상 연임 안 한 의장은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 보통 저기 FRB 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되는 시점은 보통 긴축 정책에 들어가서 이 그 현재 그 지도부하고 정치적인 지도부하고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 이제 많이 교체가 되는데 이번에 교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네 차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체가 되면 임기가 728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78년도에 취임해서 79년도에 퇴임했던 그 밀러 의장이 517일이었기 때문에 밀러요? 예, 그거 다음으로 가장 짧은 임기를 갖게 되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3% 성장 그리고 금융 완화 또 규제 완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각은 아무래도 그 앨런 의장을 좀 교체하는 쪽이 되지 않냐. 근데 현재 월가 쪽에서 보는 확률은 앨런 의장이 연임될 확률은 한 27% 정도 되면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새 술은 또 새 푸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 팀장님한테 누가 되는 게 시장이 제일 바라는가를 여쭙기 전에 저기 고모님 보시기에 지금 몇몇 이렇게 회자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 뭐 일단 게리 콘은 X 쳐도 될까요? 게리 콘은 뭐 스티브 배넌 가면서 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 교수 스탠포드. 네네. 존 테일러. 다 평가가 예. 학문적으로는 참 잘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이 내공이 부족하다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오는 분들 뭐 몇 면을 보면은 또 이제 금융계에서 오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흐름이요. 연준 의장은 경제학자가 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학자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한쪽만 흐르는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네 앨런을 시켜서 시장을 안정화시켜 놓더라도 트럼프가 연준 장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3명 이상을 더 자기가 지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 감독을 하는 감독권 거기도 자기 사람 좀 받았지 않습니까? 네. 등등해서 지금 포지는 다 돼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포지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제네 앨런하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2달 차이 나는 뉴욕 동양 출신이에요. 고향 까마귀예요, 둘이. 고향 까마귀. 네, 1946년도 하나는 저 6월 달에 태어나고 8월 달에 태어나고. 46년생.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틀린 배경을 갖고 있지만 생각이 비슷합니다. 하나는 브루클린, 하나는 퀸즈지만 그랬을 때 제네 앨런을
놓고 왜냐하면 시장 불안성을 이제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놓고 그 대신 연준 장악은 문제없이 지금 하는 그런 인사의 전체 큰 그림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준 이사 빈자리가 그거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까 공석이. 오 팀장님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준이 2008년 이후에 그렇게 풀어왔던 소위 말하는 이징 완화 쪽에서 타이트닝을 돌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이걸 밀어붙이는 사람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 좀 살살 가고 여차하면 한번 더 푸게 쪽이 좋습니까? 일단 트럼프의 인사 정책을 보면은 지금 그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네 왼팔 오른팔 다 바뀌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최측근으로 남아 있는 사람 지금 몇 명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누가 될지 예측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지금 예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게리코는 약간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더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최근 준칙주의자라고 불리는 이제 테일러 교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일단 의회에서는 그 도드 프랭크법의 수정 법안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얘기했던 이런 금융시장의 완화 정책을 지지해주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분명히 금융 완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연준이 금융 규제를 계속 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책 부분에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은 총 12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명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3명의 자리 비어 있고 옐런 의장이 바뀌게 되면 이제 4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4명 정도 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위원들 성향의 그 위원들을 지명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모두 그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옐런 의장을 유임시키든 혹은 바꾸든 아마 방향 자체는 계속 그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니 뭐 미스 유니버스 대회 나 무슨 뭐 레슬링 같은 거 좋아하셨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본인이 밑에서 이렇게 인사 참모들이 올리는 그 명단 말고 지금 비어 있는 그 연준 이사 자리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이건 제가 너무 그 어마어마한 미국 대통령을 너무 폄하하는 발언인가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슴 속에는 분명히 뭘 갖고 있고 상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그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부상한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뭐 내년 2월이니까 그러면 1월 초쯤에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진짜 바뀌어도 58,000번은 지금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 특히 이제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 뭐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자넷 옐런은 흔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흐름은 자넷 옐런 유임에 제가 방점을 두는 이유는 대선 그 할 때 얼마나 자넷 옐런을 깠죠. 이 오바마 위해서 저금리 간다고 그러고 진짜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연준 강화 이 권력을 다 뺏어서 저걸 약화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4월 달에 서로 만났거든요. 처음으로 만나서 잘하고 있네. 7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하면서는 유임 가능성을 드디어 트럼프가 한번 얘기했는데 워낙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트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참고 자료로 놓지만 12월까지 금리 인상의 부분까지는 일단은 쭉 가면서 하여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미국에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FRB 의장의 자격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FRB 의장이라면은 기본적인 계량 모델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금융 환경을 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한 그 많은 지역 연방 은행장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갖추는 후보들을 고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현재 엘랜드 그 확률상으로는 27%밖에 안 되고 다른 후보들도 10% 내외로 상당히 그 떨어져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한번 다루라는 분야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년에 저 힐러리하고 트럼프 붙었을 때 그냥 트럼프 될 거다 이러고 다녔던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었고 트럼프가 되면 세상이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리 콘이 한번 됐으면 싶은 게 뭐 버냉키에서 옐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드라기가 그 또 저 혈액탄 건너 구로다 형까지 그동안 저질렀던 그 이거는 거의 반 미친 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해놨는데 이걸 갖다 수습하려면 더 미친 놈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게리 콘이 적임이 아닌가 싶었는데 저기 허리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저도 요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한 팔로우입니다만 아주 도배를 하더라고요. 저 허리케인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비는 지나가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뭐 초대형이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이렇게 트럼프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제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예. 자연재해라든지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는 정치인들은 가장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 합의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도 이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번 그 태풍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는 3분기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길게 봤을 경우에는 복구 비용 사업들이 들어가고 금융 지원이 들어가면서 4분기에는 다시 GDP 성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정유 시설이라든지 화학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장 가동이 안 되면서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유나 휘발유 가격과 연동이 되는 귀금속이라든지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미 달러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그 지방 정부 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또 회사채도 복구 비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로 돌아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달러 강세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채 발행이 늘어났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미국 쪽에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네. 달러 강세되는데 최근에 그 미국 국채보다는 지방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국채보다 수익률이 좋고요. 네. 또한 그 많은 그 여유 자금들 또 주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이 안전 자금들이 미국의 그 회사채라든지 그리고 지방채 시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이 허리케인이 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트럼프하고 의회를 갖다가 움직이게 만든 변수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반기는 거죠. 예. 화장실에서 분명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요? 네, 트럼프가요. 트럼프가요? 그런 이제 계기도 만들었지만 일단 주식 시장이 꿈쩍을 안 했어요. 52주 신고가를 쳤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애플이 네, 지금 네, 아이폰 네, 에이스로 네. 주가를 계속 안 떨어뜨리고 하는데 자 우리가 미국에 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카트리나 그 루이지애나 쳤을 때 그때가 한 뭐 1,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자가 나고 그때 복구 비용이 1,760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3% 성장이잖아요. 네. 딱 필요한 금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는 뭐 등급은 비슷하지만 뭐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전방위 이 효과를 따지면은 3%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4분기에 그런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복구 비용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마지막에 주물러서 3%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사실 뭐 화장실에서 혼자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생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휴스턴 그때 정유 거기가 전체 GDP 한 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아 이게 더 크구나. 아. 화장실에서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냐 보입니다. 그래 뭐 트위터에 한반도 얘기할 겨를이 없다 봐야 되겠네요. 오 팀장님 보시다시피 이 두 분이나 저나 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터셉트 안 하시면은 예. 이게 한 본부장님처럼 제가 이렇게 질문 배분을 잘 못합니다. 네. 그냥 알겠습니다. 들어오셔야 네.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 차원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휴스턴 쪽에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난리가 나면서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증시에 미친 영향은 바로 이제 화학 제품 가격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폴리에틸렌 같은 화학 업체 그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공급 사이드 쪽에 이시 노이즈가 발생한 거니까 전 세계 화학 업체들이 약간 동반 랠리를 보였다라는 측면들이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좀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너무 양호했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그 어떤 그 GDP 저하 요인은 증시가 잘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한파 때문에 막 그 뉴욕이 막 눈에 갇히고 그러면 그게 다시 2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정부 재정 지출이 투입되면서 2분기 GDP가 다시 올라오고 이걸 평화화해 보면은 연간 GDP는 거의 나온다는 거죠. 우리 예상치만큼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허리케인 여파가 있었지만 4분기에 다시 복구가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증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반응은 안 했지만 이 업종별로는 좀 약간 좀 반응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 난 김에 또 증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하실 텐데 다우지간 우리가 최근에 봤던 역사적 고점이 22,000포인트입니다. 네. 어떻게 연내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그 허리케인에서 그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9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왔고 또 허리케인 사태가 있었고 예산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다시 10월 달로 가면은 그 실적 시즌이 도래하거든요. 실적. 9월까지는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 지속되겠지만 10월부터는 다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고요.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에서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경기가 괜찮다는 거는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되는 순간 다시 증시는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 증시도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미국 이외에 그동안 미국은 사실상 많이 달려왔습니다. 많이 달려왔고 그동안 쩔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동안 상당히 좀 부진했던 자산들 이런 자산들이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흥국 자산 그리고 유럽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고요. 미국은 그동안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하겠지만 상승 탄력은 오히려 이렇게 비달러 자산 쪽에서 오히려 더 높은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겠냐. 그럼 신흥국 유럽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저희가 신흥국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6년, 7년 동안 박스권 구간을 구려왔던 증시였고요. 이번 상반기에 이제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쩔어 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좀 10% 이상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코스피가요? 그래서 아니 저 미국 미국이 미국이요. 근데 미국은 이 같은 기간 동안 솔직히 달러 약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투자를 했으면은 그 성과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환차손까지 감안해 본다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대략 연초 이후에 한 6, 7% 정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S&P 올라간 것만큼 이렇게 해서 빼면은 이렇게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한차 이까지 먹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식 상승률과 환차이까지 포함해 본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신흥국에 투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위험 자산은 약간 좀 깊이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실은 그 한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신흥국 자산들은 상당히 또 달렸습니다. 중국이 그랬고요. 브라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흥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지금 신흥국 자산의 랠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바로 지금 진앙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컨트리 리스크가 부각된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증시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하고 가면은 약간 좀 마바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억지로 반론을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따 이제 이쯤 되면 우리 박 작가 적어주신 질문은 이제 뭐 대충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 오 팀장님 말씀하신 우리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가는 중에 우리 쪽에 집중하려면 이게 또 다시 2,500을 향해서 기어이 가려면 2,500도 넘고 하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전고점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 언제까지 좋은 시절이라고 보십니까? 그 MSCI 신흥국 지수에 보면은 정보통신 IT 업종의 비중이 10년 전에 10%였다가 지금 27%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작년 그 2분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턴한 게 실리콘 사이클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도 계속적인 상승을 해왔는데요.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반도체 경기를 이끌어왔던 게 소위 말해서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냉장고에 쓰는 메뉴판이 나오는 3월 인터넷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전제품이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그 AI, 그다음에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가 그동안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전 사이클에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가전 사이클이라는 게 상당히 짧아요. 실리콘 그 사이클도 단기적으로는 3년 조금 못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11년 정도 되지만 단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을 친구서 나오는데 이같이 보는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과 관련된 특수가 일어나는 게 작년부터 중국이 3G에서 4G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비보라든지 오포 같은 그 중국의 새로운 그 메이커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수요를 챙겨왔는데 지금은 중국 안에서도 현재 교체 수요만 있다는 거죠. 새로운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가전제품도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그 사이클상으로 보면 내년 말이 반도체가 가장 안 좋은 시절이 되고요. 특히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중국의 반도체 설비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대규모 공급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실물 경기 쪽에서 봤을 경우에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중국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큰 거를 그림은 보여줄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다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애플 AC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크게 모멘텀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증시에서 얘기하면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래요. 아직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특정 종목을 찍어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막 지금 막 이제 시청자 전화 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 가격에 지금 들어가란 말이냐? 그거 말고 뭐 그러니 좀뭐좀 한 1,000원이나 2천 주당 1,000원이나 한 2,000원짜리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특정 종목 그 얘기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뭔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은 따로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이제 캐펙스 관련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수요는 분명히 늘었어요.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굉장히 그 높은 이익률을 내면서 이렇게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ESS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났던 부분.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기기들에서 막 반도체 수요가 생겨요. 일반 가전용품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 스마트폰을 훨씬 능가합니다. 훨씬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캐파 증설이 없었어요. 그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보다 더 많은 캐파가 지금 증설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년도 약간 시장을 좀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IT를 꺾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의 중심에 이 공급 사이드 쪽에서 어떤 이슈가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3분기까지만 놓고 보면은요. 일단 노트 8이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 아직까지는 뭐 수급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은 그 주도주가 한 번 갈 때 쉬고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끝나지 않은 강세장의 한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뭐 IT는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업종이고 여전히 뭐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IT를 좀 어느 정도 담고 가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나스닥도 계속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IT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IT 업체들을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부품주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또 이렇게 그 어떤 주도주의 흐름이 약간 좀 바뀌어가면서 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펀더멘털하게 접근을 하는 거 하고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증권사의 각 산업별 업종별 종목별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몫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점이 뭔가 이 변곡의 시점인데 변곡이 꼭 이렇게 이러던 놈이 이렇게 이것도 변곡이지만 이러던 놈이 더 가파르게 날아가도 변곡인데요.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한테는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양적 완화, 심지어 제로 금리도 아닌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왔다가 이제 얘들 입에서 정상화라는 것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잔뜩 부푼 그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겠다. 즉 앞으로 이제 수도꼭지를 갖다가 이제 조금씩 잠궈가다가 완전히 잠그고 나중에는 이제 밑에 고무 박힌까지 빼면서 수조에 물도 빼는 단계까지도 온다는 것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할 수 있는 용감한 선수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 임기 전에 그런 일 없이 갔으면 싶어 하는 사람들로만 저기 자리 꿰차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 묶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9월 7일 이거 뭐 방송 나갔을 때는 이미 결과를 아시겠습니다만 22 통화정책 회의 그러면은 드라기가 그러면 금년 들어서 얘기했던 즉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줄이면서 그걸 갖다 기한을 조금 늘려서 이게 줄인 건지 늘린 건지 애매하게 했던 게 어쨌거나 됐고 6월 달에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연례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슬슬 이제 에더블룬을 띄웠고요. 자기네들도 테이프링 하겠다. 이걸 갖다가 이번에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19, 20일 날 그러면 FOMC에서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뭐 라일 브레이나드나 여씨 미네아폴리스 총재들이 하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닐 카시라 씨. 저는 이제 이름 기억나세요, 소장님? 나라야나 코처라 코타. 그쪽 삐딸이 이름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둘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는데 그러면은 국채하고 모기 채권 만기 돌아오는 거 재투자를 줄여나가는 그거는 지난 3월부터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 이것이 그러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했고 한다고 했을 때 제1감은 시장으로서는 유동성 하다가 좀 줄어든다면은 증시도 추워야 되고 제1감은 달러도 강해져야 되고 미국채 수익률도 올라야 되고 하는 것이 제1감입니다만 시장이 어떻게 상식대로 늘 갑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세 분께 돌아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야들이 둘이가 어떨 걸 같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대충 그래도 이 정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고분님 먼저. 두 사람 드라기하고 지금 자네 옐렌의 고민이 똑같습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뭐냐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요. 임금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줘야지 그게 코스트 푸시를 해서 물가가 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수께끼가 둘 다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또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임금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물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갈 때는 체온이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올라주고 있으니까 둘이 똑같은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 이제 9월 달에 유럽에서는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9월 24일 날 지금 독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드라기 입장에서는 9월 달에 9월 19일, 20일 날 FOMC에서 어떻게 자산 축소의 가이드라인을 주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빵이 하는 거 보고. 보고 쫓아가도 늦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네. 제가 보기에는 유럽과 미국도 다 똑같은 경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라고는 3회 경기죠. 그러니까 저온 경제라고 하는데요. GDP 갭, 그러니까 잠재 그 GDP하고 실질 GDP 차도 줄어들면서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이 꺾이는 이런 신호들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앙은행 총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을 때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불확실성이 터지면서 경기가 꺾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서둘러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유자산 축소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는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ECB 같은 경우는 9월이 아니면 10월 달에 구체적인 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ECB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그 헌법재판소가 현재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럽 그 사법재판소에다가 그 한번 위탁을 했는데요. 여기서 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단계적 축소가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위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부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22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테이퍼링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러면 들어가기는 어쨌거나 시간을 좀 벌 거고 그럼 9월 달에 연준이 진짜 뭐 금리 인상이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한다고 봐주고 진짜 그러면 애초에 3월 달 FOMC 그때 그 성명서 뒤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법론까지 적어 나왔지 않습니까? 월 100억 불씩 줄여 나가고 한 뭐 그다음 분기 되면 200억 불 하고 그다음에 이제 500억 불 되면 쭉 간다 했는데 걔들 원래 스케줄대로 갈 것 같으면 이거 몇 년 내로 이거 지금 4조 5천억 달러가 2조 달러 가겠더라고요. 대차 대조표가. 아니 그걸 갖다가 시장이 견뎌내겠느냐 하는 거 하면 근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야 그게 그래서 한번 진짜 대차게 하면 가는 거야. 주식이고 뭐고 달러는 완전 달러 강 아니야. 달러는 깨고락지나 뭐 이런 식의 지금 뷰도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요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저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말되는 거고 소장님 혹시 그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준이 액션에 들어간다. 양적 긴축 내지는 대차 대조표 축소. 이게 달러 지금 금년 내내 한 8개월 가까이 지금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달러 약세를 돌린다고 보세요? 아니면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된다고 보세요? 뭐 이런 쪽으로는 그 2조 달러 정도 보유 자산을 축소시켰을 경우에는 0.6% 그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을 3년에서 4년 정도 가져간다면 실질적으로 0.1에서 0.2% 채권 수익률 변동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의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에서 미국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을 좀 떨어뜨리면서 미국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달러 강세로 바꿀 수 있는 이것만 가지고 요인이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시가 되면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바로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스무스하게 예전 스타일대로 달러 약세라든지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하는구만요. 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네.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별로 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놓고 보니까 33%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네. 근데 주거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피크아웃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급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거비에 뭐 관련된 월세라든지 이런 렌트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줄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항목은 이제 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공산품 같은 가격들.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통상 이것이 수요 견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떨어져요. 정말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손해평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재화의 가격은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아마존에서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 같은 경우입니다. 기술 혁신, 뉴턴革命을 통해서 제품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느는데 제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면 1.6이 나왔거든요. 1.6이 나왔습니다. PC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예상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물가가 이어질 거라는 거고요. 뭐 원유나 뭐 이런 것들이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구조적으로 약간 바뀌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 내년까지도 약간 저물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한다면은 이전에 그 어떤 자산 축소의 어떤 그 경로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다는 어떤 보면 그런 기준 하에 만들어진 그 경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내년도 옐런 의장이 바뀌게 되고 지금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어떤 자산 축소의 어떤 경로를 좀 더 완화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신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달러 약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CB도 마찬가지입니다. ECB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ECB는 그 인플레가 목표치가 너무 낮아요. 1.3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갑자기 테이퍼링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매입할 채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링에 나서긴 해야 되는데 속도 자체는 상당히 완화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할 때 뭐 6개 내지 7개 기준이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 됐는지, 잠재 성장, 실제 성장률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지금 그런 것 중에 대다수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변곡점이 들어가는 시점에. 근데 두 가지가 지금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이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산 축소하는 건요.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에다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금리 올리면 단기로 가서 그게 장기로 가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 근데 이거는 바로 국채 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장기 금리에 바로 영향을 줘서 인위적으로 지금 이거를 장단기 금리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트렌드를 좀 바꿔보려는 그런 미국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스티프링을 그렇죠.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그래야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3% 성장을 가면서 예산이라든가 뭐 지출, 세입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자산 축소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빠르고 조금 커진 상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고모님도 서프라이즈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그것만 봅니다. 밋밋한 거 싫어하시죠? 그럼 뭐 저하고요. 모 방송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서프라이즈 저게 있습니다. 그 방송 잘 봅니다. 놀라운 일들. 그래야 인생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면 우리 금통이는 좀 밋밋해요. 그러면 잠시 우리 또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중국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 뭐 중국 전문가 하시면 우리 또 조영찬 소장님이신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진핑 주석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19차 공산당 대회 하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집권 2기 시작해서 5년 하고 나서 물러나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시진핑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진핑 씨?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등서평이 그 중국의 자본주의를 그 시작을 했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고 이를 장점인이 극대화시킨 뒤 후진타오 때 끝나는 이런 그 일기 체제를 끝내고요. 시진핑 2.0 체제로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정책 방향들이 180도 다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경제만 하더라도 이전에 당과 그리고 그 사형 기업들이 같이 내 권력을 가지고 너희 돈과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건전 교육 방식에서 이제는 당이 주체가 되고 그리고 기업은 빠지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 농민, 노동자, 그리고 군인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10월 18일 당대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모든 지도부들 중에서도 가장 상인 상임위원, 중앙위원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바뀌면은 경제 하부 구조까지 같이 바뀌는 구조인데요. 25만 개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파생된 민간 기업, 금융 기업까지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단체 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 방향이 대거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의 투자라든지 신규 대출도 상당히 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몸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중국 경제는 내년도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지고 또 사회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그 부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해외 자산 도피와 관련해서 꽉 잡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때문에 많은 그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구속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 투자, 해외 투자도 맡기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돈줄이 맡기니까 9월 달부터 그 12조 정도로 투자하는 그 제주도 모든 그 프로젝트들이 중국 자금이 안 들어와서 지금 거의 공사를 하지 못하고 도산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일어나고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서는 정치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규제 강도도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왔는데 중국이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도 현재 중국과 관련된 수출이 전체 수출이 26%까지 많아졌지만 22%까지 줄여놨거든요. 하지만 OECD 평균이 10이나 13보다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리스크에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그 시진핑의 2.0 체제가 완성이 되는 2, 3년 전까지는 앞으로 혼돈이 조금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혹시 위안화 강세 관련해서 질문 많이 안 들으세요? 예, 위안화 강세에 지금 상해 종합 증시가 그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던 3,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네. 일단 문의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상해 종합 증시가 왜 올라가냐? 뭐 딱히 이유가 있냐? 근데 또 찾아보면은 이유를 대면 되겠지만 이게 특별한 재료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침 시기적으로 10월 19일 이제 19차 공산당 그 대회를 앞둔 시점이었고 또 그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뭐 그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그 통신 회사를 이제 혼합 소유제로 하면서 이게 시장에 또 반영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유를 찾자면 한국 그 같은 신흥국 안에 한국이라는 시장은 지금 북한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중국은 내년도부터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인덱스는 내년에 편입하고요. 액티브는 올해 말까지 다 채워넣을 겁니다. 그걸까지 감안한다면은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중국을 더 살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뭐 사케다 전법에 나오는 사케다 5법 중에 3천 모양이 이제 상해 종합 증시가 나온 상황이고요. 상당히 뭐 좀 분위기는 그 이제 소장님께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증시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이 어떤 그 증시의 변동성도 이전에 비해서 적어졌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진입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혼합 소유제 개혁까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분위기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여기 보태면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의 80%는 개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선도 떨어지고 있고 신규 투자도 막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들이 갈 데가 없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만 5배 오른 것들은 거의 80%가 중국인 손에서 움직여왔는데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무지무지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각종 금융 안정을 위해서 신규 상품이나 이걸 아주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재테크 상품들과 관련해서도 실제 규제를 하니까 돈들이 갈 때라고는 주식시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들이 들어오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차이나 유니컴처럼 혼합 소유주 개혁이라든지 새로운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들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나와서 그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주식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금 현재 그 해외로 자금 송출되는 걸 상당히 좀 막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자꾸 시속 게임이 비트코인도 추가되겠습니다만 시속 게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그 후강통 때 네. 중국 증시가 너무 올라가니까 갑자기 레버리지 규제, 신용 규제 하면서 증시가 다시 하락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자꾸 거래 대금이 늘어나요. 상해 종합 증시 거래 대금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면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저기 고모님
예, 메인 토크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질문을 갖다가 고문님께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북한 관련 리스크 과거 그랬듯이 이틀도 안 가고 사흘도 안 가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는 우리 시장. 또 이래저래 뭐 어떤 연준이 뭐 22가 뭐 이렇게 해도 그 모든 걸 갖다가 호재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 뭐 그렇게 해서 어지간하면은 먹고 있는 포지션 그냥 붙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그래도 해넘기기 전에 또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나올 수 있는 서프라이즈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거 한두 개만.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것의 규모와 어떤 폭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G1 대 G2의 그런 무역 대결뿐만 아니라 항상 이 세계 역사를 보면 G1과 G2가 싸우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모든 전쟁의 시발점이 거기였습니다.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갈 때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그 앞전에 일어났던 세계급의 그런 전쟁들은 다 G1과 G2가 싸우는 건데 G1과 G2가 싸우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큰 무기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금 트럼프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딱 하면은 저 북한에서 이제 하면은 북한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아세안들하고 하는 거 많거든요. 거기가 묶이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진짜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전체 어떤 틀을 흔드는 그런 아주 이 폭탄이기 때문에 제일 지금 우려되는 거는 9월 11일 나올 대북 제재의 안과 세컨더리 보이콧의 그런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어쩌다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외신 인사이드가 지금 최 고문님 말씀하신 이쪽인데 네, 무역 제재 관련인데. 네, 그럼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